안녕하세요. 어느 날 찾아온 기적으로 새 인생을 살게 된 50대 여성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칠흑 같은 어둠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한 은인의 도움으로 모든 게 달라졌죠.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털어놓으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에 기막힌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삶은 시작부터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저는 미혼모였던 엄마와 둘이 살았는데요. 제가 7살 되던 해에 엄마가 뺑소니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몇 안 되는 친척들 그 누구도 저를 맞지 않으려 했고요. 결국 전 작은 보육원으로 가게 됐죠. 아마 평범한 가정에서 나고 자란 분은 모르겠지만 보육원에서의 생활은 늘 외롭고 힘들었어요. 마치 끝없는 겨울 같았다고나 할까요? 보육원은 낡고 추운 건물이었고 항상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다 보니 식사도 충분하지 않았죠. 기본적인 의식주가 부족한데 다른 건 말할 것도 없었어요. 숙제를 하기 위해 필요한 교재도 학용품도 충분치 않았고요. 가끔은 비좁은 방에서 다른 아이들과 치열하게 자리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다른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제게 너무나 익숙한 배경음악이었죠.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정서적인 고립이었습니다. 보육원 선생님들은 늘 바빴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돌봐줄 시간이 없었어요. 보육원에서 아이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었는데요. 부모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잠시 맡겨진 아이들과 아이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전자의 아이들은 생일이 되면 부모님이 보내온 선물을 받거나 같이 외출하곤 했어요. 저 같은 천의 고아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없는 살림에도 제 생일을 챙겨주려던 엄마 생각에 참 많이도 울었네요. 운다고 해도 그 누구 한 명 달래주는 이가 없어 금세 그치게 됐지만요. 물론 보육원엔 저와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의지할 친구가 되어줄 존재는 없었습니다. 다들 부모로부터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이들은 하나같이 늘 날이 서 있었고 다른 애들보다 하나라도 더 먹고 갖기 위해서 전투적으로 움직이곤 했어요. 천성이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던 저는 그런 아이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늘 겉돌기만 했죠. 학교에서도 친구를 사귈 수 없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보육원 출신이라는 걸 안 순간부터 저는 반에서 따돌림의 대상이 됐거든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학부모 참관 수업의 날 반 아이들 중 유독 저를 싫어하던 한 아이가 다가와 그랬죠. 주영아, 너네 엄마 아빠는 왜 안 오셔? 아, 그게 그러니까... 제가 차마 말을 잇지 못하자 그 애가 알만하다는 듯이 웃었어요. 아, 맞다. 너 고아지? 내가 깜빡했다. 괜한 걸 물어봤네. 미안해. 근데 그러게 착하게 좀 살지 그랬어. 오죽하면 너네 엄마 아빠도 널 버렸겠니? 우리 엄만 나 버린 적 없어. 사고로 돌아가신 거란 말이야. 그게 그거지. 어쨌든 엄마 아빠 없는 건 똑같잖아. 부모가 없는 게 아이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바보같이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는 게 고작이었죠. 그 아이와 친한 다른 애들이 그런 저를 보고
야, 쟤 우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걸로 울어? 하면서 비웃기 시작했어요. 견디다 못한 저는 벌떡 일어나 교실 밖으로 뛰쳐나갔고요.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그날은 조퇴를 했죠. 보육원도 제 실질적인 집은 아니었으니 갈 곳이 없더군요.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점점 더 내성적으로 변해갔어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도, 대화하는 것도 두려워졌어요. 체육 시간에도 아이들은 절 일부러 밀치거나 공을 던질 때 표적 삼아 던지곤 했습니다. 그 누구 하나 말리는 이가 없었죠.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도 없었어요. 누가 고아인 내 편을 들어줄까? 결국 선생님들도 그 애들 편을 들 거야 하는 비관적인 생각 때문이었죠. 학년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였어요. 보육원에서 사는 고아라는 꼬리표는 끈질기게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야, 박지영한테 이상한 냄새 나지 않냐? 몰랐어? 쟤 보육원에서 살잖아.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잘 못 씻을 거 아니야? 아, 어쩐지 옷도 맨날 똑같은 것만 입더라. 더러워. 그런 소문들이 돌면서 저는 더욱 외톨이가 됐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으러 갈 때 다른 아이들이 다가와 제 밥을 엎어버린 적도 있었죠. 식판을 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 순간의 수치심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시간은 그렇게 힘들게 지나갔습니다. 자립지원금을 받고 보육원을 떠나는 날,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자유에 대한 설렘이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컸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 제가 살던 동네를 떠나고 싶은 마음만큼은 확실했어요. 그렇다고 멀리 갈 용기는 없었고요. 옆 지역에 있는 전혀 모르는 동네에 집을 구했죠. 자립지원금 중 일부는 월세방 보증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통장에 고이 넣어뒀어요. 당장 일을 구할 용기는 안 나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봤는데요. 다행히 작은 카페에 합격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저 혼자 먹고 쓰는데 드는 생활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죠. 그러던 중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준 남자였죠. 좋은 뜻으로든 나쁜 뜻으로든 말이에요. 그 남자는 저희 카페에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이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키가 크고 서글서글한 인상 때문에 같이 일하는 여직원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남자에 관심 없던 제게는 그저 매일 아침 커피를 사가는 평범한 손님일 뿐이었죠. 그냥 다른 손님처럼 진상 안 떨어서 좋다 정도? 그 손님에 대한 인상이 확 달라진 건 어떤 사건 때문이었어요. 무더웠던 어느 여름날, 사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워 저 혼자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대낮부터 불쾌하게 술에 취한 아저씨 한 명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그 아저씨는 주문을 하면서도 계속 저를 향해 불쾌한 농담을 던졌는데요. 제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좋게 좋게 넘기자 만만해 보였던 걸까요? 급기야 손이 슬쩍 제 쪽으로 다가오기까지 하더군요. 이봐요 아가씨, 오늘은 따로 같이 나가서 내 커피 좀 특별하게 만들어주면 안 될까? 돈은 내가 많이 챙겨줄게. 왜 이러세요? 이분 진짜 안 되겠네. 그만하고 가세요.
자꾸 이러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제 말에 기분이 나빴던 걸까요? 그때까지 실실거리던 아저씨가 갑자기 인상을 쓰면서 언성을 높였어요. 뭐? 경찰? 내가 뭘 잘못했다고 경찰을 불러? 이거 안 되겠네. 내가 만만해 보여? 너 이리 나와봐. 안 나와! 아저씨는 억지로 제 손목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했어요. 저는 겁에 질려 어찌할 바를 몰랐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단골 손님이 다가와 진상 아저씨를 힘껏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절 자기 등 뒤로 숨겨주더군요. 저기요, 이제 그만하시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양반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넌 뭔데 끼어들어? 카페 왔으면 조용히 커피나 먹고 가라고! 그럴 순 없겠는데요. 제가 이 사람 애인이거든요. 세상에 어느 남자가 자기 애인이 이렇게 다른 남자한테 행패를 당하고 있는데 그냥 두고 봅니까? 뭐? 애인? 그 단골 손님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아저씨는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저 역시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놀라긴 마찬가지였죠. 그러거나 말거나 단골 손님은 태연한 얼굴로 다시 입을 열었어요. 지금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돌아가세요. 안 그럼 저랑 주먹 다짐을 하든 경찰서를 가든 하게 될 테니까요. 이 자식이 근데 가면 되잖아. 가면. 아니 아가씨도 참 애인이 있으면 진작에 말을 하지 말이야. 제가 경찰 얘기를 할 땐 잔뜩 성을 내더니만 젊은 남자가 말하니 겁이 난 걸까요? 진상 아저씨는 단번에 꼬리를 내리더군요. 투덜거리면서도 불이 나게 자리를 뜨더라고요. 그 아저씨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니 그제야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고요. 놀란 단골 손님이 급하게 절 부축해줬습니다. 괜찮아요? 왜 그래요? 어디 다쳤어요? 아니요, 안 다쳤어요. 그냥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저는 고마움에 가득 찬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손님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났을지도 몰라요. 많이 무서웠죠? 여자가 살기 참 힘든 세상이에요. 저 아저씨 혹시 또 오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이거 제 연락처예요. 괜찮다고 사양해도 남자는 굳이 제게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그 마음이 고마워 저는 그가 올 때마다 쿠키든 뭐든 작게 서비스를 줬는데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그게 고마웠는지 어느 날 제게 영화표를 내밀더군요. 영화 좋아해요? 늘 얻어먹은 게 미안해서. 괜찮으면 같이 보러 갈래요? 제가 아무리 눈치가 없다 해도 그게 데이트 신청이라는 걸 모를 정도로 둔하진 않았어요. 망설이던 저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렇게 그 주 주말 저희는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작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했습니다. 대화는 끊이지 않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점점 더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됐죠. 술이 좀 들어갔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 사람에게 제가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고아라는 것도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도 숨김없이 밝혔죠. 솔직히 이대로 그 사람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웬걸 그는 저를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대신 손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너무나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그윽하게 바라보더군요. 저도 부모님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늘 어려서부터 외롭게 컸죠. 지영 씨의 마음을 감히 온전히 다 알라고 할 순 없지만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혼자서 많이 힘들었죠? 누군가에게 그렇게 따뜻한 위로를 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울컥한 마음에 눈물이 나오더군요. 그 사람은 놀라면서도 얼른 손수건을 꺼내 제게 내밀었어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닌 둘이 된 순간이라고 느꼈네요. 그날 이후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고요. 그 사람은 제 세상의 전부가 됐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가진 상처와 두려움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저를 응원해줬고 힘들 때마다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그에게 점점 더 의지하게 됐고요. 그를 제 연인이자 유일한 가족으로 여기게 됐죠. 자연스레 남자친구와의 결혼도 꿈꾸게 됐는데요. 부끄러워 차마 먼저 얘긴 못하고 프로포즈 받기만을 바라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지영아, 나 지금 다니는 회사 있잖아. 곧 그만둘 생각이거든. 그럼 우리 같이 카페를 차려보는 건 어때? 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 전부터 계속 생각하던 거야. 요즘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렵거든. 계속 눈치를 줘서 아무래도 조만간 그만둬야 할 것 같아. 근데 요즘 불황이라 재취업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일 때문에 그동안 너랑 시간 많이 못 보내는 게 많이 아쉬웠거든. 그래서 같이 카페를 차리자고? 그래, 뭐 너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고 지금 베이킹 자격증 따려고 공부도 하고 있잖아. 나중에 네 카페 차리는 게 꿈이라며. 그 꿈 이룰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근데 그 꿈은 먼 미래로 생각하고 있던 건데 카페 차리려면 돈 많이 들잖아. 돈은 걱정하지 마. 나 회사 그만두면 퇴직금도 나올 거고 그동안 모아둔 돈도 있으니까. 카페 차려서 자리 잡으면 바로 결혼도 하자. 남자친구의 말에 당혹스러웠던 것도 잠시. 이내 그의 입에서 나온 결혼이라는 말에 가슴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카페를 차리기로 결심했죠. 그땐 남자친구가 머뭇거리던 제게 용기를 준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을 빌미로 절 조종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친구의 태도는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점점 제게 냉담해졌고요. 가게를 위한 자금을 계속 요구했어요. 몇 번을 말해. 가게 계약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니까? 내 퇴직금이랑 저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너도 양심 있으면 좀 보태야지. 그치만 오빠 일 그만두고 계속 내 알바비로만 데이트하고 있잖아. 돈을 보태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지. 너 보육원 나올 때 받은 자립지원금 있다며. 그거라도 줘. 그치만 그 돈은 비상금인데. 지금이 비상 상황이야. 모르겠어? 남자친구의 강요에 못 이겨 결국 저는 그에게 통장에 있던 자립지원금을 건네줬어요. 누군가는 바보 같다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그때 전 25도 채 안 된 어린 나이였으니까요. 더군다나 남자친구는 제게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의지처였고요. 그런 사람의 사랑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시 혼자가 된다는 게 죽기보다 더 무서웠거든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는 제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남자친구가 계약했다던 가게 주인은 계약은커녕 단돈 1원도 받은 적 없다고 황당해했어요. 급히 그의 집을 찾아갔지만 이미 오래전에 방을 뺀 상태였고 핸드폰 번호도 연락이 되지 않았죠. 아예 번호를 바꾼 것 같더군요. 급히 경찰서로 찾아갔어요. 하지만 경찰 입장에선 너무 보잘것없는 사건이라고 느낀 걸까요? 귀찮아하면서 찾기 힘들 거라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결국 저는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요. 절망 속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게 하늘은 또 하나의 가혹한 형벌을 내리셨죠. 언젠가부터 몸에 의문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담배 연기에 구역질이 나고 하루 종일 토할 것만 같은 메스꺼운 기분이 들었죠.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지만 저도 성인이니 들은 게 있어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결국 벌벌 떨며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를 사서 검사했고요. 결과는 2줄이었습니다. 뒤늦게 병원을 찾아가 산부인과 의사를 만났고 역시나 임신이라고 하더군요. 부정하고 싶어도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를 지울까 고민도 했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더라고요. 한동안 혼란과 고민의 시간을 보낸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전부야. 내가 지켜줄 거야.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키워 보이겠어. 어떻게 보면 뱃속의 그 아이는 제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그러니 늘 혼자였던 제가 어떻게 제 손으로 그 아이를 떠나보낼 수 있었겠어요. 한번 결심이 서고 나니 오히려 아이가 태어날 순간이 기대가 되더군요. 드디어 제게도 가족이 생긴 거였어요. 물론 혼자 아이를 낳는 과정이 녹록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졸업한 보육원 선생님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보육원의 연계로 전 미혼모 지원도 받을 수 있었고요. 무사히 병원에서 아이도 낳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눈에 선해요. 세상에 갓 태어나 우렁찬 울음을 터뜨렸던 제 딸아이의 얼굴이 말이죠. 그날 이후 딸은 제 인생의 전부가 됐습니다. 국가에서 미혼모를 위한 지원금이 나왔지만 그것만으론 딸과 둘이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결국 딸이 어느 정도 크고부턴 직접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나물도 팔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서빙도 하고 한시도 쉬지 않고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했죠.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딸이라는 삶의 원동력이 생겨서일까요? 무너져도 또 일어날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한 7년을 악착같이 일한 끝에 결국 작은 칼국수 가게를 차릴 수 있었네요. 제가 음식 솜씨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게를 차릴 때까지만 해도 기대가 컸어요. 맛집으로 소문나서 대박나는 상황을 꿈꾸기도 했죠. 하지만 역시나 현실은 쉽지 않더군요. 우리나라만큼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나라도 없다면서요? 작은 동네에 식당만 여러 개다 보니 단골 손님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프랜차이즈 식당들은 가격과 안정적인 맛으로, 이미 자리 잡은 터줏대감 맛집들은 유명세와 실력으로 승부를 봤죠. 그 틈바구니 속에서 저희 가게 매출은 늘 고만고만했네요. 하지만 누구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저만의 가게가 생겼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기뻤어요. 딸의 이름을 따서 가게 이름을 짓고 간판도 멋들어지게 달았으니 더욱더 애착이 갈 수밖에 없었죠. 매출이 기대만큼 안 나오긴 했지만 그것도 살던 월세방을 빼고 가게에 있던 작은 방으로 들어가 살기로 하면서 어느 정도 돈을 아낄 수 있었네요. 그런 제 인생에 딸만큼이나 중요한 존재가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가게가 자리 잡을 무렵 언젠가부터 가게 앞에서 웬 할머니 한 분이 채소를 팔기 시작했어요. 제가 일하던 식당 사장님들은 그런 분들을 방해꾼 취급하면서 다 싫어하고 쫓아내곤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가 남들보다 착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다 같이 잘 먹고 살면 좋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나타나도 딱히 뭐라고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가끔 채소도 팔아드리고 종종 날이 너무 덥거나 추우면 가게 안으로 모시고 칼국수도 대접해드리곤 했어요. 할머니는 앙상한 몸과 남루한 옷차림이 딱 봐도 돌봐주는 가족이 없는 분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가게 안에서 일하고 있으니 할머니가 채소를 팔러 나오셨는데요. 평소와 달리 안색이 많이 나빠 보이더라고요. 걱정되는 마음에 손님이 없는 틈을 타서 잠깐 나가봤는데요. 웬걸? 그새 할머니가 길에 쓰러져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저는 허둥지둥 할머니에게 달려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다행히 할머니는 의식을 완전히 잃은 것 같진 않았어요. 저는 재빨리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키려고 했어요. 잠시만요. 저한테 좀 기대보세요.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그런 저를 밀어내면서 눈을 감은 채 힘겹게 말했어요. 냅둬. 난 돈도 없고 이대로 죽을란다. 가족도 뭣도 없는데 살아봤자 의미가 없어. 할머니의 그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바닥까지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건 딸이 태어나기 전까지 늘 제가 가슴 한구석에 품고 있던 생각이었거든요. 정말 외롭고 고독한 사람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죠. 나이를 먹어도 외로운 건 똑같구나. 이분은 나처럼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아픔이 있는 걸까? 저는 새삼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의 얼굴을 살펴봤어요. 돌아가신 엄마가 살아계시다면 그 나이쯤 됐을까요? 문득 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쓰러져 버린 엄마 생각에 눈물이 핑 돌더군요. 그 순간 전 결심했어요. 어떻게든 할머니를 책임지기로 말이죠. 안 돼요, 할머니. 일단 같이 병원에 가요. 치료비는 제가 내드릴게요. 아유, 됐다니까. 그냥 죽게 둬. 그럴 순 없어요. 제 가게 앞에서 초상 치르고 싶진 않다고요. 손님 떨어지면 할머니가 책임지실 거예요? 가요. 동정심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 제 가게 매출 떨어질까봐 그러는 거니까 병원으로 가자고요. 저는 싫다는 할머니를 모시고 억지로 병원으로 갔어요. 다행히 할머니는 빈혈에 더위를 먹어 쓰러진 것일 뿐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워낙 체력이 약해진 상태라 당분간은 약을 먹으면서 기력을 보충해줘야 한다더라고요. 약을 타 병원에서 나오는 길 할머니에게 집 주소를 물어봤어요. 머뭇거리던 할머니가 이내 제게 집 주소를 불러줬고요. 택시를 타고 댁으로 모셨는데 웬걸? 도착한 곳은 쪽방촌이었어요. 할머니의 집. 아니, 그걸 집이라고 할 수나 있을까요? 부엌도 화장실도 없는 한 평짜리 작은 공간은 흐트러진 이부자리와 쓰레기가 널브러져 할머니가 두 다리를 뻗고 눕기에도 협소한 공간이었어요. 이런 곳에 아픈 할머니를 모실 순 없겠더라고요. 할머니, 아무 말 마시고 저희 집으로 가요. 몸 다 나을 때까지만이라도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아이, 됐어. 괜한 오지랖 떨지 말고 그냥 가. 오지랖이고 뭐고 일단은 가요. 이런 곳에서 지내시면 없던 병도 생기시겠어요. 저는 싫다는 할머니를 억지로 모시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친정엄마처럼 할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죠. 할머니는 처음엔 동정받는다는 기분이 들었는지 절 완강하게 거부하셨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거기엔 딸의 역할도 컸는데요.
갑작스럽게 동거하게 된 할머니를 싫어하면 어쩌나 했는데 늘 혼자였다 같이 있을 사람이 생겨서일까요?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잘 따르더군요. 할머니도 딸아이의 무해한 미소 앞에서만큼은 차마 가시를 세우지 못하셨고요. 모녀 둘이라 늘 조용하던 집이 할머니가 온 뒤로 조금씩 달라졌어요. 할머니는 어떻게든 보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몸이 좀 괜찮아진 뒤부터 제가 말리는데도 굳이 집안일을 찾아 하셨고요. 주방에 들어가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차려주셨어요. 어느새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식구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됐죠. 때때로 가게가 쉬는 날에는 함께 근교로 나들이를 다녀오기도 했네요. 언젠가부터 딸애와 제 얼굴엔 웃음꽃이 떠나질 않았어요. 모든 게 다 할머니 덕분이었죠. 어쩌면 제가 할머니를 도운 게 아니라 할머니가 절 도운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네요. 한 번은 할머니와 둘이 술잔을 기울이며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만약 엄마가 아직까지 살아계셨다면 이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요즘 종종 들어요. 아이고, 난 너같이 다 큰 딸 둔 적 없다.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저 좋아하시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먹고 싶다던 잡채도 이렇게 술안주로 해주신 거잖아요. 잡채가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데. 아유, 흰소리 말고 얼른 먹고 자기나 해. 또 내일 늦게 일어나서 아침도 못 먹고 일하지 말고. 할머니는 말은 퉁명스럽게 해도 누구보다 저와 딸애를 아끼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 세 사람의 결속력은 더욱더 단단해졌고요. 할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저도 많은 걸 배우게 됐어요. 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려서 부모와 함께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들. 뭐 설거지하고 나면 꼭 싱크대 주변을 닦아야 물때가 안 생긴다거나 속옷과 겉옷은 따로 빨아야 한다거나 뭐 부끄럽지만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만 살았던 저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딸과 둘이 살면서 살림도 엉망이었는데요. 그걸 하나하나 알려준 게 바로 할머니였어요. 어느새 그분은 제게 친정엄마나 다름없는 존재가 됐어요. 마침내 제게도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 생기게 된 거였죠. 좋은 시절은 참 화살처럼 빠르게도 가더군요. 정신을 차려보니 할머니가 저희 집에 온 지도 어느덧 10년이 됐더라고요.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흐르는 게 아니라 폭포처럼 쏟아진다는 말이 실감이 될 정도였죠. 물론 그 긴 시간 동안 늘 좋은 일만 있던 건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노화로 몸 여기저기가 안 좋아지면서 종종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뇌출혈로 큰 수술을 받기도 하셨죠. 그 병원비를 마련하느라고 할머니 모르게 은행에 빚을 지기도 했네요. 또 사라진 줄만 알았던 과거의 악몽이 다시 눈앞에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무슨 얘기냐고요? 하루는 가게에 제 또래로 보이는 여자 한 명이 찾아와 칼국수를 주문했는데요. 사나운 얼굴이 왠지 모르게 낯이 익다 했는데 그 여자도 그랬던가 봐요. 저를 몇 번 흘낏거리더니만 칼국수를 내갈 때쯤 갑자기 말을 걸더군요. 땡땡 초등학교 다니던 박지영 맞지? 그 고아. 세상에.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구나? 맞아요. 그 손님은 다름 아닌 제 초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저를 유독 싫어해서 다른 아이들까지 주동해 괴롭히던 아이였죠.
어릴 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동창의 등장에 순간적으로 저는 공포심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네. 그동안 잘 지냈니? 제 인사에 동창은 비웃음을 참지 않았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무례하게 구는 것도 여전했죠. 그럼 나야 잘 살았지. 근데 넌 여전히 참 힘들게 사는구나? 이런 데서 칼국수나 팔고 있을 줄은 몰랐네. 뭐 그래도 고아치곤 나름 성공한 거라고 해야 하나?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이긴 하더군요. 동창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저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분히 대답했어요. 윤희야, 너도 나이를 먹었으면 이제 좀 알지 않니?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 안 된다는 걸? 그리고 사람은 외적인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법이야. 난 지금 행복해. 행복? 이런 상황에서? 참 대단하다, 지영아. 아기에 가득 찬 동창의 말에 저는 더는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동창에게 내어준 칼국수 그릇을 다시 들어 올렸죠. 이만 가줄래? 너한텐 칼국수 안 팔 거야. 우리 다신 보지 말자. 참나, 누가 이따위 칼국수 먹고 싶대? 망하지 않게 어디 열심히 해봐. 맛없다고 동네에 악평이 자자하던데. 동창은 끝까지 절 비웃으면서 가게를 나갔어요. 혼자 남겨진 저는 옛날처럼 눈물을 쏟지 않기 위해 가진 애를 다 써야 했죠. 저를 괴롭히던 동창과의 재회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는데 하늘도 참 무심하시죠. 제 앞에 또 다른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갑작스러운 화재로 가게가 전부 불에 타버린 거였죠. 위층에 있던 마사지샵 사장이 가스불을 켜놓은 채 깜빡 잠이 든 게 원인이었는데요. 전 아무것도 모른 채 한창 주방에서 일하다가 손님들이 어디선가 매캐한 연기가 난다고 얘기해서 그제야 밖으로 나와봤죠. 건물을 살펴보니 위층 창문에서 불길이 커지는 게 보였어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간신히 119에 신고부터 했죠. 그리고 다시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가 손님들과 할머니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네요. 일단 건물에 있던 사람들을 다 대피시키긴 했지만 속절없이 불길이 번지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하니 속이 새카맣게 탔어요. 이러다 제 가게마저 재가 되어버릴까봐 너무 두려웠죠. 119를 기다리는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불꽃이 저희 가게까지 집어삼키기 시작했을 때 저는 울부짖으며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가려 했습니다. 제 전 재산이자 10년 넘게 자식처럼 갈고 닦은 곳이었어요. 이대로 허망하게 잃을 순 없었죠. 놀란 사람들이 그런 저를 붙잡았어요. 아이, 사장님 뭐 하는 거예요? 미쳤어요? 혼자 들어가서 뭘 어쩌게요? 이거 놓으세요. 그럼 저렇게 타는 걸 보고만 있어요? 내가 어떻게 꾸린 가게인데 다 타버리면 저희 식구들은 뭐 먹고 살아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아니, 가게는 그냥 포기하세요. 어떻게 포기를 해요? 전 포기 못해요. 이거 놓으세요. 놓으라고요. 근처에 있던 손님들 전부가 달라붙어 절 붙잡고 말렸어요. 제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 소용 없었죠. 그렇게 불길은 제 눈앞에서 점점 더 크게 번져갔고요. 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마침내 119 구조대가 불길을 진압하기 위해 도착했어요. 소방관들은 신속하고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물대포를 작동시키고 소화기를 사용해 불을 직접 끄기 시작했습니다. 화만은 몇 시간 뒤에야 완전히 진압됐는데요. 그때 이미 제 전 재산이었던 가게는 흔적도 없이 타버린 뒤였죠.
하루아침에 가게를 잃고 길바닥에 나앉게 된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할머니와 딸애를 끌어안고 눈물을 삼키는 게 고작이었죠. 알고 보니 건물주가 화재보험도 제대로 가입을 안 해둬서요.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도 힘든 상황이더군요. 제 마음은 절망과 무력감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저를 일으켜 세운 건 다름 아닌 할머니였어요. 정신 차려 지영아. 네가 이들을 주저앉으면 은빛이는 어떡해? 여자는 약할 수 있어도 엄마는 그러면 안 돼. 엄마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식 앞에서 강해져야 한다고. 하지만 제가 평생을 읽어온 가게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거기가 그냥 가게가 아니잖아요. 한쪽 방에서 우리 식구들 먹고 자고 다 했는데 집도 절도 다 잃은 셈이니 이제 어쩌면 좋아요. 아직 은행빚도 한참 남았는데. 뭘 어째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일단 살 집부터 알아봐야겠는데 돈은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까. 저는 할머니가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를 만나기 전까지 쪽방에서 힘들게 살던 분이었으니까요. 돈이 없어서 병원도 안 가겠다 버티던 분이 무슨 수로 집을 구할 돈을 마련하겠어요. 하지만 며칠 후 할머니는 정말로 돈을 구해왔어요. 그것도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말이죠. 당시 저희 식구들은 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아 마을 경로회당에서 임시로 지내고 있었는데요. 며칠 안 보이던 양반이 갑자기 큰 돈을 들고 나타나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뭐예요, 할머니? 이 큰 돈 어디서 난 거예요? 자세한 건 묻지 말고 그냥 받아. 불법적인 거 뭐 그런 문제되는 돈도 아니니까. 이걸로 일단 밀린 은행 이자부터 얼른 내고 우리 셋이 지낼 만한 집도 알아보자고. 아무리 그래도 이 큰 돈을 어떻게 그냥 받아요? 어디서 난 거예요? 네? 아이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이 돈 쓰면 뭐 잡혀갈까봐 그래? 써도 아무 탈 없는 돈이야.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큰 돈은 못 받아요. 써도 할머니가 써야죠. 아이 자꾸 왜 이래 그냥 받으라니까. 그동안 내가 지영이 너한테 받은 거에 비하면 이 정도 돈쯤 아무것도 아니야. 할머니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저는 그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인 상황에서 10원 한 장이 간절하던 때였으니까요. 그 돈으로 급한 대로 밀린 은행 이자부터 내고요. 저희 세 식구가 지낼 수 있는 작은 원룸도 하나 구할 수 있었죠. 이 집이라는 게 주는 안정감이 참 대단하더군요. 그제야 저는 한숨 돌릴 수 있었고요. 급하게 다른 식당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일을 하면서 푼돈이나마 벌 수 있게 됐죠.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그 끔찍했던 화재가 뜻밖의 행운을 가져다 줄 줄은 말이죠. 평소처럼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와 할머니 그리고 딸애와 같이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문을 열어보니 웬 처음 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여기가 박지영 씨 댁 맞죠? 네, 제가 박지영인데 누구세요? 혹시 여기 강순자 씨라고... 남자가 찾는 건 다름 아닌 할머니였어요. 집이 좁다 보니 현관 앞에만 서도 방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구조였는데요. 남자가 어깨너머로 할머니를 발견하곤 채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그리고 다짜고짜 집 안으로 들어와 할머니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당황한 제가 남자를 잡으려던 것도 잠시, 이내 남자의 입에서 튀어나온 충격적인 말에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찾았는 줄 아세요?
남자의 말에 당황한 건 할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한참을 뚫어져라 얼굴을 살피더니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묻더군요. 너 설마 민준이냐? 네, 어머니. 이제야 알아보시겠어요? 저 민준이에요. 아이고, 민준아. 너 어떻게 여기까지? 네 애비가 절대 가만히 있을 양반이 아닌데. 걱정 마세요, 어머니. 아버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그렇게 괴롭히던 할머니랑 할아버지도 몇 년 전에 각각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요. 놀랍게도 할머니는 과거 부잣집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할머니를 못마땅히 하던 시모의 계략으로 바람을 피웠다는 누명을 쓴 채 소박을 맡게 됐고요. 홀로 이리저리 떠돌며 길거리 생활을 하다 절 만나게 된 거였죠. 한편 사고로 할머니의 시부모와 남편이 차례대로 세상을 떠나면서 성인이 된 아들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됐고요. 아들은 뒤늦게 자신의 어머니를 찾아 나섰던 거예요. 하지만 수색에 영 진전이 없었는데 최근 할머니의 돌발 행동 때문에 마침내 찾을 수 있었던 거였죠. 그 돌발 행동이란 다름 아닌 돈을 꾸는 거였어요. 그동안 할머니는 행여나 남편이나 시부모에게 책 잡힐까 꽁꽁 숨어 살았는데요. 저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시댁의 먼 친척에게 연락을 했다고 해요. 자기에게 그나마 따뜻하게 대해주던 분이라 잘만 얘기하면 돈을 빌려줄 것 같았다고 하더군요. 역시나 그 친척분은 돈을 빌려줬고요. 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아들분에게도 할머니의 근황을 전해줬죠. 할머니가 자세히 자기가 어디에 있다고 말을 하진 않았는데요. 자기를 살려준 은인이 화재로 가게가 다 타버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던가 봐요. 그걸 전해 들은 할머니의 아들분은 최근 화재 기사란 기사는 전부 다 뒤져 하나씩 알아봤고요. 그러다 저희 집까지 찾아오게 된 거였죠. 어머니, 그동안 어쩜 연락 한 번 안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미안하다, 민준아. 혹시라도 너희 아버지한테 책 잡히면 너한테도 괜히 불똥이 튈까봐. 그래서 널 만나러 갈 수가 없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널 잊고 살았던 건 절대 아니야. 늘 마음 한구석에 네가 밟혀서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었고 뭘 먹어도 먹는 게 아니었다. 어머님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어요. 어머니를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죄송하죠.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괴롭힘 당하는 동안 전 아무것도 못했으니까요. 그땐 넌 너무 어렸잖아. 네 아버지도 못한 걸 네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니? 어쨌든 이렇게 널 다시 만나게 되니 꿈만 같구나. 모자 둘이 서로 끌어안고 어찌나 서럽게 울던지 옆에서 보는 제가 눈물이 날 정도였네요. 둘이 쌓인 얘기가 많을 것 같아 저와 딸은 잠시 자리를 비켜줬더랬죠. 그렇게 동네 두어 바퀴를 산책한 후 다시 돌아오니 할머니의 아들분이 황급히 제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무려 10년 동안이나 저희 어머니를 보살펴 주셨다고요? 도대체 뭐라고 인사를 드려야 할지. 아이, 별 말씀을요. 저도 할머니, 아니 그쪽 어머님 덕분에 도움 많이 받았어요. 가게 일도 도와주시고 저희 딸애도 챙겨주시고 서로 상부상조한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더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지영씨가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어머니를 다시 만날 일도 없었을 줄 모릅니다. 어떻게든 이 은혜를 갚고 싶은데 우선 가게 이전부터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제가 목 좋은 상가 건물을 몇 개 갖고 있는데요. 그중 마음에 드시는 곳으로 가게를 옮겨드리겠습니다. 물론 월세니 보증금이니 하는 건 일절 받지 않을 거고요. 할머니 아들분의 파격적인 제안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부담스러운 마음에 거듭 괜찮다고 사양했지만 그분은 지금까지 자기 어머니를 돌봐준 은인을 나 몰라라 할 순 없다면서 강경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 아들분과의 만남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사람은 가게 이전을 적극적으로 도와줬고요. 멋진 상가 건물 중 하나로 가게를 옮겨줬죠. 새로운 가게는 위치가 좋았기 때문일까요? 이전 가게보다 훨씬 더 많은 손님들로 붐볐고 덕분에 저는 다시 희망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아들 민준 씨와 저는 점점 더 자주 만나게 됐어요. 처음엔 민준 씨가 가게에 뭐 필요한 건 없냐면서 찾아와 칼국수를 한 그릇 먹고 가는 게 전부였는데요. 손님이 없을 때마다 서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민준 씨가 가게 일도 도와주고 하면서 점점 서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죠. 남자 대 여자로서 말이에요. 알고 보니 민준 씨도 과거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에게 버림받은 아픔이 있었어요. 그 공통점 때문인지 저희는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었네요. 그러나 제 마음속엔 여전히 많은 망설임과 고민이 있었어요. 다시 누군가를 믿고 사랑할 수 있을까? 이미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제 자신이, 그리고 제 딸이 또 다른 상처를 받을까 두려웠습니다. 무엇보다 민준 씨는 저와 너무 다른 사람이었어요. 태생부터 부잣집 아들에 잘 나가는 사업가였으니까요. 할머니와의 인연이 없었다면 감히 제가 오르지도 못할 나무였죠. 그런 제 고민을 눈치챈 걸까요? 하루는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던 중 할머니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지영아, 요즘 민준이와 자주 만나고 있지? 네, 민준 씨가 가게 일도 도와주시고 여러모로 신경 써주셔서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윽고 진지한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지영아, 민준이랑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니?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애미라고 그 애 얼굴만 봐도 알겠더구나. 그 애는 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 네? 그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그리고 제가 민준 씨와 만날 자격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 형편도 그렇고 딸도 있고. 그러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네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든 네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네가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를 민준이가 알고 있다는 거야. 민준이는 너와 은빛이를 정말로 소중히 여길 거야. 그리고 너희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전 다시 상처받는 게 두려워요. 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영아, 인생은 한 번 사는 거야. 네가 두려움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건 없어. 생판 남이었던 나도 걷어서 집에 들였던 여자가 사랑 앞에선 왜 이리 약해지기만 해? 걱정하지 마. 민준이 네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니까. 난 네가 우리 민준이와 잘 돼서 나랑도 진짜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생겼죠. 그렇게 저는 할머니의 따뜻한 설득과 민준 씨의 진심에 마음을 열게 됐어요. 어느 날 민준 씨가 저를 야경이 멋진 레스토랑으로 데려가 줬는데요. 식사를 마친 후 진지한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지영 씨, 저와 결혼해 줄래요? 당신과 은빛이 그리고 저희 어머니와 함께 한 가족이 되고 싶어요.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그동안 지켜줬던 것처럼 이젠 내가 당신이랑 은빛이를 지킬게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절로 눈물이 차올랐어요. 저는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간신히 고개만 끄덕였고요. 그 사람은 환하게 웃으면서 제 손에 프로포즈용 반지를 끼워줬죠. 약 반년 후 저희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고요. 정식으로 부부 사이가 됐죠. 참, 저를 괴롭히던 그 동창도 제 결혼 소식을 들었던가 봐요.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가게까지 찾아와 이것저것 캐묻더군요. 저희 남편이 엄청나게 성공한 사업가라는 걸 알자마자 구겨지던 그 표정이라니. 알고 보니 그 동창 남편이 참 형편없는 남자더라고요.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1년 넘게 백수로 있는데요. 이직할 생각은커녕 허구한 날 집에서 게임만 하며 지 마누라 등골만 빼먹고 있더군요. 니까짓게 도대체 어떻게 그런 남자를 만난 거야? 몸으로 덤볐니? 씩씩대며 어떻게든 저를 깎아내리려는 동창이 이젠 좀 가엾더라고요. 그래서 측은한 눈빛으로 동창을 보면서 말했네요. 그렇게 나한테 모욕적인 말을 하면 네 기분이 좀 나아지니? 그럼 얼마든지 받아줄 테니까 그렇게 해.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알아도 네가 나한테 이런다고 해서 내가 불행해질 일은 없을 거야. 네 상황이 나아지지도 않을 거고. 뭐가 어쩌고 어째? 고아주지 어디서 잘난 척 훈계질이야? 고아는 남한테 조언도 못하니? 넌 언제나 그런 외적인 조건들로 사람을 판단해왔지. 그럼 이제 내가 널 무시해도 되는 건가? 난 부잣집 사모님이 됐고 넌 백수 남편 때문에 그저 그런 회사 다니면서 돈 버느라 바쁘니까? 제 말에 모욕감을 느낀 걸까요? 동창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어요. 네가 그 남자랑 얼마나 갈 것 같아? 분명 1년도 못 살고 헤어질걸? 결혼도 수준이 맞아야 하는 거야. 그때였어요. 제가 미처 뭐라고 입을 열기도 전에 누군가 끼어들었어요. 글쎄요, 정말 그럴까요? 전 조금도 헤어질 마음이 없는데 수준이 너무 잘 맞아서 말이죠. 성큼성큼 다가와 제 어깨를 끌어안으며 대답한 건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어요. 저와 동창이 하는 얘기를 가게 밖에서 다 듣고 있던 것 같더군요. 갑작스러운 남편의 등장에 동창은 몹시 당황한 눈치였어요. 홀로 진땀을 뻘뻘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하더니 그대로 도망쳐버렸죠. 그리고 다시는 영영 제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네요. 건너 소문을 듣기로는 결국 그 백수 남편과 이혼하고요. 다른 남자와 재혼했는데 그 남자도 여자와 술 문제로 속을 많이 썩이나 봐요. 조만간에 2번째 이혼을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뭐 어차피 저와는 상관없는 얘기지만요. 어쨌든 현재 저는 누구보다 잘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 아니 이제 어머님이라고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정정하시고요. 남편과 딸도 건강합니다. 그토록 바라던 행복한 가정을 꾸린 지금, 이제 더는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제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힘든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말고 꼭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도 꽃은 피어나는 법이니까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